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독도와 동해 이슈에 대해 바로 알리기 홍보 차원에서 지난 5일 스페인어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스페인어는 스페인을 비롯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 전 세계 스페인어 사용 인구는 무려 4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과 함께 국제연합 UN의 6개 공용어 중 하나로 이번 반크의 스페인어 서비스는 의의가 큽니다. 반크의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한국과 관련된 정보,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잘못 서술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제대로 알리기를 위해 해당 스페인어 홍보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있는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신력이 높은 곳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진주만 센터 박물관과 해병대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시카고의 미술관, LA의 폴 게티 미술관, 중국의 칭다오 맥주 박물관 등에서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반크에서 이러한 오류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LA의 폴 게티 미술관과 시카고 미술관 등 일부는 즉각적으로 잘못된 세계지도 표기를 고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반크에서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적인 국립인류사 박물관인 캐 브랑리 박물관에서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함과 동시에 한국 영토 전체를 아예 중국 영토로 잘못 표기한 어처구니 없는 세계지도를 발견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크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 무려 10개월이나 지난 최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프랑스 파리의 캐 브랑리 박물관 측에서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답은 충격적이게도 NO였습니다. 해당 박물관의 줄리엔 루소 아시아 컬렉션 큐레이터의 답변에 의하면 반크에서 지적한 해당 세계지도에서 한국이 중국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큰 지도들에는 국경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은 지도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과 관련된 나라들만 표기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며 잘못은 있으나 변명과 함께 결국 시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크에서는 캐 브랑리 박물관 측에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의복을 소개하는 전시관에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과거에는 한복을 상설 전시관에서 전시하곤 했었고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전시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프랑스 박물관 측의 애매모호한 답변만 받아 결국 거절 의사를 표명한 듯 보입니다. 또한 세계지도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와 관련해 해당 박물관 측에서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 대한민국을 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프랑스의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의 권위지에서도 이미 10년 넘도록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세계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반크의 박희태 대표는 동해에 일본의 단독 표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의 깜짝 발표 소식을 전하며 일본을 비롯해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프랑스에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외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21일 국제수로기구 IHO 사무총장이 바다를 특정한 지명 대신에 고유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했고 오는 11월 16일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제2차 IHO 총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100%는 아니지만 지도에서 동해 위에 일본의 단독 표기가 사라지게 되는 절반의 성공을 크게 기뻐한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박희태 반크 대표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약 100년 만에 다시 평평해진 것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동해 표기 운동의 시작점에 선 것이라며 약간은 상기된 목소리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이상으로 중요한 일본의 사수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는 숫자로 표기를 바꿔버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 방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일본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강하게 파고들어 적극적으로 동해 알리기 운동을 펼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동해 병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비록 국제기구를 통한 동해 병기 실천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크의 박기태 대표가 동해병기 운동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처음에 동해 알리기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불과 2%에 그쳤던 동해 병기율이 여러 활동들을 거쳐서 현재는 무려 40%까지 올라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미국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고 있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로 세계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한국의 영향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커지고 있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군대에서까지도 한국이 등장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모았는데, 때는 현지 시간 지난달 17일 프랑스 서부의 데세브르주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는 올해 입교한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깜짝 놀랄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육군 부사관 학교 측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프랑스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각 기수에 이름을 붙여왔는데, 올해 2020년에 입교한 제341기 부사관 후보생 350명에게는 기존과 다르게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는 영광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은 한국의 부사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며 특별한 기명을 선물하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깜짝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행사에 한국전 참전 용사 8명과 참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는 등 역사적인 면에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등과 함께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리그앙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가 현재 속해 있는 FC 지롱댕 드 보르도 팀은 지난 4일 리그앙 6라운드 디종과의 경기에서 놀랍게도 한글 유니폼을 착용해 화제가 됐습니다. 교체 출전한 황의조 선수를 비롯해 바시치, 칼루, 마자 등 보르도 팀의 선수 전원이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했고, 결국 보르도는 디종에 3대0으로 완승을 거둬 한글이 더욱 빛났습니다. 참고로 지롱댕드 보르도 구단 역사상 최초의 한글 유니폼은 지난해 11월 낭트전과의 경기로 당시 황의조 선수가 한 골 1도움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보르도가 2대0 승리를 거둬 지금까지 한글 유니폼이 보르도 팀에 계속해서 승리를 안겨준 셈이 되는데, 보르도 측에서는 단 한 명의 한국인 황의조 선수를 위해서 추석과 한글날을 기념하고자 이번과 같이 한글 유니폼을 착용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르도 구단 측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한글 유니폼 글씨체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버린 계기가 됐는데, 특히 훈민정음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 제작된 이번 한글 유니폼은 프랑스 사람들을 비롯해 리그앙 경기를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지 널리 알리고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로축구계 외에 게임 업계에서도 한국이 깊게 다뤄져 프랑스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 출신의 올리안 레네 AJP 프로덕션 대표이자 작가입니다. 레네 대표는 먼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 AJP 프로덕션을 설립했고, 지난 2009년에 회사를 한국으로 옮기면서 약 8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바 있습니다. 당시 레네 대표는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수풀 최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 중 1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 76억 명 세계 인구 중 7억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거죠. 이런 WHO의 추산을 뒷받침하는데 유럽의 최근 확진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놈의 지겨운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 재유행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 대체 언제쯤이면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한바탕 휘쓴 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2차 유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유럽을 향해 다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신규 감염자 수는 1차 유행 당시의 규모를 넘어서거나 웃돌고 있는데요. 그나마 유럽에서 선봉하고 있던 이탈리아와 독일마저도 그 수가 며칠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봉쇄 조치를 풀었던 각국 정부에선 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선 다시 전면 봉쇄
선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거의 첫 직격탄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일부 지방 도시들의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나폴리는 밤 11시 이후 술집 영업을 제한했는데요. 이제는 전국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파리의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최소 2주간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독일은 지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731명으로 4월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고 스페인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벨기에 역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 8월의 평균치인 500명의 4배 이상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8,500명 선으로 한 달 전보다 5배 이상으로 늘었죠. 이처럼 전체적으로 유럽의 2차 확진 추세가 심각한데 이런 추세가 언제 꺾일지, 종료 시점은 언제일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 온 인류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 경쟁도 치열합니다. 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이 앞다퉈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의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75개의 백신을 개발 중인데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은 단 5개뿐이며 미국, 영국, 중국 출신 기업들입니다. 러시아는 가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라 안정성을 의심받고 있죠. 중국도 지난 6월부터 백신 긴급 사용 지침을 승인해 7월부터 임상 시험 중인 백신을 긴급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제국주의, 백신 국가주의라고 불리는 백신 개발 경쟁은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신과 치료제 시장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이런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 소수 강대국가 그 국민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뤄질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국주의를 그리워하던 일본 역시 백신 제국주의 경쟁에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하는 아비간에 대해 3주 만에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 달에 승인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 일본의 신약 심사 기간은 신청에서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신청 전부터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안정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밀 조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청 전부터 승인 일정까지 정해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교도통신은 국산 치료제를 해외에 보급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렵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술이라도 부리는 듯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한 지 단 사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퇴원하는 자신을 내세워 코로나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반복한 셈인데 그의 모습에 미국 정치 전문업체 더힐은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이미 21만 명이 사망하고 750만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두가 트럼프처럼 황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트럼프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용한 치료법을 연말이면 한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감염 3일에서 5일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잡아 폐 손상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환자들을 보면 이미 바이러스로 인해 인체에 손상을 입어 뒤늦게 항체 치료제를 투약하는 게 실상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미 폐 손상이 일어나 추가 염증 치료제 등을 맞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죠. 여기에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말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치료제 투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백신 치료제 생산을 서두르면서 K-코로나 백신 치료제 생산 기지를 선도 중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백신 생산 능력을 기존 연간 1억 5천만 도즈에서 약 5억 도즈 금요로 늘렸습니다. 이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CMO, CDMO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영향이 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 대규모 수탁 생산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요. 지난달 글락소스 미스클라인과 맺은 치료제 CMO 규모는 4,4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수주 금액을 25%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을 웃도는 CMO 소주 실력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CMO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개발 중인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경우 셀트리온이 CMO 거점이 될 수 있기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바이넥스도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로 꼽히는데요. LG화학 관계자는 현대 코로나19 백신의 CMO를 고려 중으로 가능한 수준은 2억 도즈 정도라며 완제 CMO의 경우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넥스는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 임상 1상용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또 최근 이와 관련한 CMO 계약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국내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 업체로 CMO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중국 쪽 생산 시설이 늘었지만 거기보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죠.